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금수강산에 북녘 개구리 남녘 개구리 나는야 통일 개구리 통일을 노래해 모두 함께 부르자 개골 개골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개골 개골 금강산에 지리산에 개골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간직해왔잖아 이제 외쳐 소원은 평화 통일 개골 개골 노래해 하나 되어 부르자 백두산까지 다 들리도록 개골 개골 노래해 평화 통일 이루자 한라산까지 다 들리도록 아름다운 우리 강산에 금수강산에 북녘 개구리 남녘 개구리 나는야 통일 개구리 통일을 노래해 모두 함께 부르자 개골 개골 내 마음을 움직이는 노래는 개골 개골 금강산에 지리산에 개골 너도 나와 같은 마음 간직해왔잖아 이제 외쳐 소원은 평화 통일 개골 개골 노래해 하나 되어 부르자 백두산까지 다 들리도록 개골 개골 노래해 평화 통일 이루자 한라산까지 다 들리도록 우리의 마음 하나 된 그날까지 개골 개골
나가자 통일로 통일로 나가자 별의 여두 세계 뭉쳐서 나가자 해가 솟는다 아침이 밝는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 민족의 전성기가 펼쳐진다在哪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베이징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제29강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의 사회를 맡은 하보이입니다. 베이징협의회는 열심히 참여해 주시는 분들과 함께 즐겁게 공부하며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정규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기 계획한 전체 31강 중 오늘 29강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 강사 김병건 아카데미 관장님과 외부 특강 강사님들을 번갈아 모시며 더욱 다양한 주제로 격주마다 공부방을 열고 있습니다. 오늘 제29강 김병건 내부 강사님을 모시고 공부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민주평통 베이징협의회 제19기 임기 동안 총 31회의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진행될 예정인 것을 모두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장기 정규 프로그램이 꾸준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카데미 관장님이신 김병건 강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신 덕분입니다. 격주간 한 번씩 공부방을 준비해 주시는 강사님 쉽지 않은 일을 해내 주셨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29강은 김병건 강사님의 19기 마지막 공부방입니다. 30강은 외부 특강, 31강은 졸업 발표회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건 강사님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19기 마지막 공부방을 위해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 저희 베이징협의회는 20기에도 정규 프로그램으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새롭게 소임을 맡을 임원진들께 제안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해 좀 더 공부하고 가깝게 느끼는 계기를 공부방 참가자 모두에게 제공해드리고 이를 통해 평화통일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는 작은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베이징협의회 진행 중인 평화통일 사업 안내드립니다. 남북올림픽 공동유치 홍보 캠페인 남북 태권도 교류 협력의 필요성과 역할에 대한 네이먼구 교민 간담회를 7월 26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베이징협의회는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의 컨텐츠를 협의회 공식 페이스북, 유튜브, 웨이보에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사 소식, 앞으로 있을 행사 안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저희 아카데미 3강 이상 참여하신 학생분들께는 베이징협의회에서 발급하는 수강증명서를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처를 참고하시고 요청해 주세요. 또한 진행되는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접수합니다. 화면에 공유되는 서베이 링크를 참고하시어 개인정보와 의견 남겨주시면 향후 프로그램 안내와 개선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공부방 운영을 위해 줌 운영을 담당해 주시는 전영민 님의 기술 설명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평통 호주협의회 전영민입니다. 베이징 협의회에서 격주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는 줌을 베이스로 진행하고 있으며 페이스북 베이징 협의회 페이지를 통해서도 중계가 함께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강연일 뿐만이 아니라 유익한 강연 자료들, 이전에 했던 유익한 강연 자료들도 페이스북 그리고 유튜브에서 민주평통 베이징 협의회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간단한 줌 설명 시작을 하겠습니다. 줌 설명 오디오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잠시만요.
감사합니다. 네, 전영민님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분들도 오디오가 안 들리셨으면 그 영상으로 참고되셨길 바랍니다. 저만 안 들렸었던 것일 수도 있고요. 네, 그럼 오늘 공부방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베이징 협의회 서은기 회장님의 인사말 강사 소개에 이어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내용은 먼저 최근 북한 뉴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강연 내용에 들어가서요. 공동체란 무엇인가? 한민족의 공동체 사상,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숙제,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그리고 질문 시간을 갖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낱말 퀴즈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채팅창을 이용하여 질문 남겨주시면 중간중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활용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베이징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9강을 시작하며 서은기 협의회장님을 모시고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전 세계 청년 자문위원님들의 사랑방이 되어가고 있는 이 평화통일 온라인 아카데미가 마무리가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 시기에는 아마 19기의 성과들과 여러분들 분석하면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프로그램이 생기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우리 김병건 위원장님 그리고 기술을 담당하신 호주협의회 전영민 위원, 그다음에 우리 가보이 간사님, 그 외 실무자들 굉장히 고생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격주마다 이런 모임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그 고생보다는 더 보람이 더 많이 느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전 세계가 지금 이 물난리나 뭐다 일본의 올림픽까지 해가지고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우리 베이징 협의회 중국의 정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면서 우리 베이징 협의회 스노우경 자문위원이 한 며칠 동안 고립되어 있다가 어제 그제 안전지대로 옮겼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이징 협의회도 아마 우리 수혜자들을 위해서 또는 우리 중국의 또는 다른 나라 홍수 수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는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 하고 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서은기 회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 공부방을 진행해 주실 강사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병건 강사님은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를 현재 29강까지 이끌어오고 계시는 원장님이십니다. 19기 대외협력분과위원장이자 베이징 민화협 문화분과위원장, 중소기업협의회 운영위원, 한국인의 자문위원 등 한인사회의 다양한 단체에서 활약하고 계십니다. 오늘 베이징 협의회 온라인 평화통일 아카데미 29강을 위해 수고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김병건 강사님께서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를 주제로 강연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병건 강사님을 모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병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1번 여러분 오늘의 주제는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라고 적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순서껏 보면 최근 북한 뉴스 소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최근 남한 소식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 주제는 통일부 폐지론에 대하여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최근 남한 소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작은 정부론이라는 그 논제를 많이 그 주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작은 정부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력한 국방력이 필요하고 또 미래를 위한 행복한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만들어야 되는 그런 강대국을 만들어야 되는 때인데,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엄청나게 키워온 우리 재벌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정부뿐인데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렇다면 한반도의 현 상황, 강대국이 되어야 되는 부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 분배의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는 부분으로 볼 때는 국가가 오히려 큰 정부론이 더 어울리지 않는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반도의 현 상황으로 볼 때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거 저 이해를 잘 못하겠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나중에 기회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논해봤으면 합니다. 뭐 효율성 있는 그런 적재적소에 뭐 필요한 일을 하는 그런 정부를 만든다면 이해는 가는데, 그럴 줄 몰라도 작은 정부로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통일부 폐지론이 나왔는데요. 저는 오늘 통일부 유형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제 최근 북한 뉴스에 보시면 화면에 나와 있는데, 북한이 외국인인가요? 북한이 외국인인가요? 오늘 뭐 주제 중에 특이한 부분이긴 한데요. 국내법적으로는 외국이 아니죠.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외국입니다. 이 논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북한이 외국인가? 국제법적으로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외국입니다. 그런데 국내법적으로는 한반도는 한 국가이죠. 헌법 전문에 나옵니다. 단지 실효적 지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일 뿐이죠. 국내법과 그러면 국제법이 충돌한다면 어느 법이 우선하는가? 당연히 국내에서는 국내법이 우선하죠. 그러므로 북한은 외국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통일부와 뭐 외교부 관계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통일부는 비효율적인가라는 주제를 또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통일부는 통일에 관련된 업무를 총체적으로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통일부는 통일에 관련된 업무를 총체적으로 주관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가 아니면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우리가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일이죠. 이 통일에 관련된 일은. 다른 나라에서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통일이라는 주제는 중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핵심 주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효율을 따져서 선택해서 키우지는 않아요. 아이를 버리거나 실험 대상으로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아이는 마음에 든다고 막 버리는 게 아닙니다. 통일 사업은 아이를 키우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효율을 따지는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를 가지고 내 아이를 가지고 효율을 따질 수는 없죠. 그런 것이 통일이라고 보고 그런 통일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통일부는 효율을 따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해외 사례를 볼 때도 해외 사례, 대만 행정원 내에 대륙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 국무위원 내에 타이완 팬공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이 해체 계획을 발표했죠. 하나의 민족을 포기하는 걸 의미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북한에서. 그래서 우리는 더 나가야 된다. 더 앞으로 나가서 통일을 위해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경우는 내각 내 내독 관계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내독 관계. 독일을 내부로 본 거죠. 양 국가를. 동독과 서독을. 그래서 거기서 21년간 매년 3조 원, 한국 돈으로 3조 원을 지원하면서 동방 정책을 주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서 결국 보수정이 나중에 집권했거든요. 기민당. 전에 우리 독일 통일 공부할 때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민당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정권이 집권했음에도 불구하고 동방 정책을 계속 유지해서 어떤 탈냉전의 기회를 삼아서 보수당인 기민당이 집권한 7년 만에 마침내 통일이 이루었습니다. 내각 내에 내독 관계성이 있었습니다.
해외 사례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고 제가 지금 통일부에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참 정말 할 일이 많은 부서이고요. 그 통일부의 할 일에 대해서 조금 지금 제가 설명하는 게 통일부의 유용론이니까요. 설명을 좀 들어보면, 최소한으로 따져도, 국제법을 최소한으로 따져도 인정하더라도 남북은 당사자국입니다. 당사자국으로서 예를 들어서 요즘 북한에서 독도 이야기하죠. 또 후쿠시마 원전의 방출수 관련된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우리도 중국 어선이 서해 조업하다가 북으로 넘어가면 못 잡거든요. 무슨 선이죠? 그 선에 올라가면 못 잡아요. 그런 데에 대해서 남한은 북한 일에 대해서, 북한은 남한 일에 대해서 공조해서 당사자로서 이야기해야 된다. 국제적으로 이야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간에 북한 땅에서 일하는 일, 남한 땅에서 일하는 일은 공조해서 국내 문제로 간주해서 이를 대내외에 명확하게 공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최소한 국제적으로 당사국이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그것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을 통일부가 해야 되는 거죠. 통일부의 주체로. 또 하나는 통일의 90점이 돼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가족 상봉일지 어떤 대북 교류를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차원이랄지 하여튼 90년을 자꾸 키워가야 합니다. 어떤 주체가 있어야 키워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통일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의 통일에 관한 관심과 의욕을 심어주는 그런 교육. 남과 북이 이질성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다르다. 남과 북은 다르다. 이질성을 가르쳐줘야 되고요. 그리고 남과 북의 조화를 가르쳐줘야 되고 어떻게 조화할 것인가를 연구해서 가르쳐야 하고요. 그것이 이제 통일 문화를 만들어서 세계를 리드하게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 교육이 또 중요한 업무입니다. 통일의 90점, 당사자국으로서의 어떤 국제적인 어떤 공표, 그렇죠. 그래서 통일부라는 게 통일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교육하고 정책 수립을 하는 막중한 임무가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한 7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오히려 저는 한 7조 정도 예산을 들여서 통일부의 미래에 국가의 미래를 맡기고 투자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세대를 위해서 한번 또 이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통일부의 어떤 유형론에 대해서 통일에 관련된 부분이죠. 자, 분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요. 평화통일 어떤 일을 하면 교류를 하게 되면 첫째 분산비 지출이 아무래도 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가 신용도, 예를 들어서 지금 남북 관계가 교류를 하고 또 안정된 상태가 되면 주가가 엄청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가가 코스닥 코스피가 굉장히 낮게 국가에 비해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국가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또 엄청난 위기 관리 비용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기 관리 비용이 있어요. 위기 관리에 필요한 비용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전쟁에 대한 불안과 공포와 긴장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이지 않는 분단 비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평화 통일을 위해 추진하는 교류를 진행한다면 분단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엄청난 남북 교류 수익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이 열렸을 때 124개 기업이 개성공단을 입주했었는데 그분들 사실은 대부분 빌딩 하나씩 다 샀다고 합니다. 또 북한 투자에 그 당시에 성공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오이사 조치 이전에 한 12년 동안 북한에 직접 투자한 사업가들이 한 1,500여 개의 업체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경쟁적 무역 관계를 가졌다고 합니다. 또 북한은 우리에게 전에 제가 13강인가 아마 돈이 되는 북한 설명을 드렸었는데 북한이 보물단지예요. 사실 7,000조가 넘는 최소 추정가액이 7,000조인데 동방의 엘도라도입니다. 아마 지금 또 남부 지역에 대형 원유 저장고를 설치했다고 해요. 아마 이미 원유를 생산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큰 그 고물단지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자원을 보면, 광물 자원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20대 청년을 위해서 우리가 남북 교류는 그래서 꼭 이루어져야 된다. 남북 교류. 왜냐하면 그것이 대륙 진출의 발판이 되고요. 북한 경제 개발의 역군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유로 남한의 젊은이들에게 엄청난 기회를 줄 수 있는 블루오션의 지역이 북한입니다. 오히려 북한을 공부하고 젊은 청년층이 연구하라. 통일은 젊은 청년 세대를 위한 블루오션이고 핫플레이스다. 그것이 결국 청년을 위한 미래의 희망이고 꿈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일이 중요하고, 통일을 주체하는 통일에 관련된 일을 주관하는 통일부는 꼭 필요하다라는 통일 유용론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이준석 대표에게도 권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권하고 싶냐면, 아프리카 난민 구호 활동이나 또는 아프간 전쟁터를 한번 가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난민 구호 활동이나 아프간 전쟁터에 한번 가보고 한번 느껴라. 또 하나는 항일운동 독립운동가들의 책 한 권이라도 한번 읽어보라고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많이 배울 것이다. 통일에 대해서,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걸로 우선 최근 남한 뉴스는 마치고요. 오늘의 진정한 주제인 공동체에 대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공동체란 무엇인가? 자, 공동체란 무엇인가가 그 다음 주제인데요. 오늘의 대전제는 이제 그 공동체 사회의 어떤 유지를 하기 위한 조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길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그런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에 인권이라는 게 있고요. 화면에 욕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인권은 필요한 영역입니다. 필수 영역이라고 할까요? 욕망은 선택 영역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두 가지의 구분을 해서 이 부분에서 공동체라는 어떤 것을 유지하는 것들에 대한 조건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이건 인권입니다. 이 필요라는 것은 인권으로 바뀝니다. 꼭 필요한 거니까요. 첫째는 생명권.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의식주, 대표적인 게 그렇겠죠. 인권입니다. 필요한 것이죠. 공동체에서 꼭 필요한 것, 모두가 동의해서 필요한 것들. 평등권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는 거죠. 공평한 사회를 만들자. 공정한 사회를 만들자. 안전권, 인권의 하나입니다. 자기 방어권입니다. 동양의 사상으로 보면 생로병사 이런 거하고 연관 지어도 되는데요. 자기 방어권입니다. 자기 방어권. 그리고 질병으로 보면 의료보장이랄지 또는 환경 안전이랄지 이런 것들. 안전권. 자기 자신에 대한 안전권. 자기 방어권. 그리고 이 필요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유권. 자기 결정권. 자유권. 자유롭게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선거에서 투표하는 권리. 누구를 투표하든. 결혼이나 출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것이 강제할 수 없는 것이 그 선택의 권리, 즉 자유권, 인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 반드시 필요한 것,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권, 사회권이라는 핍박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강요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력 또는 지배, 누구에게인가의 지배 또는 국가로부터의 지배, 폭력, 단체로서의 지배 또는 보스, 직장에서 상사의 강요 부분이죠. 보스 기제 이런 것들이죠. 사회권입니다.
핍박받지 않을 권리와 강요받지 않을 권리. 이게 인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과 함께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왕따나 따돌림을 하면 그것은 인권을 침해한 겁니다. 그게 사랑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필요 영역을 가지고 기초적인 공동체 유지를 위한 기초적인 것들이라고 보아서 이것을 인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망, 오른쪽에 욕망 칸에 가면 선택 영역이에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 자아실현, 삶의 의미, 취미생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해도 되는 거죠. 누가 강요하지 않죠. 그런 게 뭐 또 크게 보면 돈, 권력, 명예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선택 영역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 선택 뭐 많이 벌고 싶으면 해보는 거죠. 동양적으로 보면 비슷한 연계성을 보면 저는 희로애락으로 봤습니다. 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어떤 감정의 문제. 이것은 선택 영역이죠.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필수와 욕망으로.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또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되는 것 하나가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공정한, 정의로운. 되게 어렵죠. 이 정의라는 것을 기준을 정하고 그것에 맞춰가는 게. 그래도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미국 인구의 50명이 미국의 재산의 50%를 소유하고 있다. 정의로운가요? 이건 분배 정의에 맞지 않고 빈부격차가 너무 심한 거죠. 남한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남한도 또 보면 계층 간 사다리가 지금 무너지고 있고요. 없어지고 있고요. 그렇게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다 보면 뭐 빈부격차나 분배 정의나 또는 계층 간 사다리 이런 미래의 희망이 없어지면 젊은이들이 좌절하게 돼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거죠. 정의로. 분배의 정의만 봐도 분배 정의가 무너지면 폭력이 나옵니다. 어떤 폭력이 나오냐면 뭐 피해자가 뭐 데모하고 무슨 뭐 항의하는 폭력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누르는 그런 폭력이 나옵니다. 분배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강요를 하게 되고요. 갑질하게 되고요. 월권하게 되고요. 폭력도 이런 지배하려고 해요.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사회가 됩니다. 분배의 정의가 무너집니다. 갑을 관계가 되는 거죠. 인간 대 인간이. 그렇게 해서 폭력이라는 것들의 어떤 그 상황들을 보게 되면 이제 인권을 무시하는 행위죠. 폭력이라는 게 이제 물리적인 폭력, 신체적 폭력, 뭐 고문, 학대, 테러 이런 것들이 유지하기 위해서 생기는 것들이고요. 또 사회적인 폭력도 많아요. 사회적으로 폭력을 많아요. 그 주제로 보면 예를 보면 안보 패러다임에 의한 국가 폭력이 있습니다. 다르니까 악마화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악마화하는 것은 사회적인 폭력입니다. 인권에 해당되는 겁니다. 사회권에. 국가보안법도 어떻게 보면 자유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사회적인 폭력이에요. 국가에 의한 폭력. 그러니까 DMZ라고 대표하죠. DMZ를 뭐 반공도 있을 수 있고요. DMZ를 기득권에 활용하려는 그런 국가 폭력이 생기는 거죠. 또 문화적인 폭력도 있어요. 폭력이 다양한데 예를 든다면 그렇습니다. 북한에 종교의 자유가 없는 악마 국가다. 북한은 악마의 소굴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는 논리. 사실을 알지 못하는 문화적 폭력입니다. 그것도 폭력입니다. 인권의 유린입니다. 이런 건 모두가 사회폭력에 의한 인권 탄압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권의 폭이 굉장히 높죠. 그 중에서 또 하나인데 조금 설명을 해보면 이 중에서 이 인권의 6개의 인권, 넓게 본 인권 중에서 자유권에 대해서 지금까지 사회적인 폭력, 사회권에 대해서 봤고 자유권에 대해서 좀 더 간단하게 보고 싶은데요. 자유권은 뭐냐면 선택권이거든요. 선택의 권. 내가 스스로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보세요. 본인이 살고 싶은 나라에 가서 살면 돼요. 저도 중국에 와서 살고 있고요.
이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국 사람도 미국 가서 살고 싶으면 사는 거고요. 능력이 되면. 또 미국 사람도 어디 가서 러시아 가서 살고 싶으면 살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가든 어디 가든. 그게 자유권이죠.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근본적으로 보면 남한 사람이 북한에 가서 사는 거, 북한 사람이 남한에 가서 사는 거, 이거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저는 봅니다. 또 자유권에서 이제 월권적인 부분이 국가보안법 아까 얘기했던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평가를 해보죠. 남한 국민이 북한에 허가 없이 여행하거나 북한에 입국하면 잠입 탈출죄로 구속됩니다. 근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거는 인권에 속하는 자유권과 사회권을 침해하는 인권 침해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나는 자유롭거든요. 내가 이 하늘 아래 어디 가서 못 살 나라가 있나요? 북한 국민이 남한에 내려오면 근데 탈북민이라고 정적금도 줘요. 근데 왜 남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접촉만 해도 구속하죠? 어폐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라는 부분을 볼 때. 국가보안법의 문제. 박수 치면 찬양 고무하고요. 만나면 회합통신이고요. 방문하면 잠입 탈출죄예요. 주적이 아닌 북한과 교류한다고 이적 행위로 처벌하는 것은 법치주의에도 맞지 않습니다. 지금 북한의 주적은 주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권이라는 게 이렇게 광범위한 필요 영역이에요. 공동체에 관한, 사회 공동체 유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무조건 상대를 갖다가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이런 상대를 악마화하는 것은 이건 정치적 수단에 불과합니다. 인권은 광범위합니다. 인간의 필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광범위합니다. 그걸 가지고 인권 탄압, 무조건 인권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무조건 상대를 악마화하고 그건 정치적인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금방 본 것은 인권과 욕망에 대해서 봤고요. 자, 공동체를 유지하는 것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의 공동체적인 이념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자본주의, 사회주의 이런 게 있죠. 공산주의, 또 복지국가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나오는데 그냥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은 개인이다. 민주주의, 개인의 자유를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모두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입니다. 지향하는 이념. 자본주의든 사회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북한 인민공화국, 인민민주주의 이렇게 해요. 다 민주주의라고 해요. 공동체적 이념을 보는 거예요. 서양은. 자본주의. 개인의 욕망에 충실한 사회예요. 개인의 욕망에. 아까 인권과 욕망이라는 부분으로 두 가지로 나눴던 부분에서 욕망에 충실한 사회입니다. 자본을 기초로 한 경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경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의 큰 모순이 현재 있는 거죠. 부익부 빈익빈, 분배의 어려움, 부익부 빈익빈의 모순이 이제 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죠, 현재. 자, 민주주의를 봤고 자본주의를 봤고요. 사회주의를 봤어요. 공동체를 운영하는 어떤 이념에서 사회주의. 정통적인 사회주의는 개인을 위한 사회입니다. 개인을 위한 사회. 나를 위한 사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금, 국민연금, 의료보험, 복지제도 이런 게 이제 사회주의에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사실. 네. 자본주의에서는 자기 능력, 실력으로 개인의 욕망에 따라서 자기 능력으로 사는 나라 이런 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채택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근데 좀 변질됐어요, 사회주의가. 이 정통 사회에서 변질된 게 사회주의. 요즘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국가를 위한 개인이 되었어요. 원래는 개인을 위한 사회, 개인을 위한 국가였는데 변질됐어요. 국가를 위한 개인으로 변질됐어요. 전체주의 쪽으로 변질된 거죠. 그리고 일당 독재를 하고 있고요. 소련, 중국, 쿠바, 북한 이런 나라 또는 동남아 국가 또는 아프리카 국가 이런 것들 이런 데서 이런 경향들이 많이 있죠. 국가를 위한 개인을 강조합니다. 개인을 위한 국가가 아니고 그 부분이 이제 의미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산주의를 볼까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음에 볼 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라는 거는요, 공공의 산물을 공평하게 나누자, 공평하게. 그 공평한 생활비, 필요 항목, 아까 말했던 어떤 생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주 해결이나 이런 것들을 공평하게 하자. 그리고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자. n분의 1로 함께 나누자. 그런 게 공산주의.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복지국가가 있습니다. 복지국가. 이건 사상은 아니고 국가인데, 복지국가는 어떤 거냐면 의식주, 의료, 육아, 기초생활수급비 등등을 사람의 기본 생활비를 국가가 보장하는 거예요. 그런 국가를 복지국가라 하죠. 개인을 위한 국가입니다. 개인을 위한 국가. 국가를 위한 개인이 아닙니다. 그 이외에도 뭐 많이 있어요. 파시즘도 있고, 뭐 군국주의, 제국주의, 뭐 개인주의, 뭐 전체주의 이런 것도 있어요. 전체주의는 뭐 전체를 위한 개인이죠. 개인주의는 개인의 자아실현, 개인의 권리와 어떤 자아실현에 대해서 개입하거나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 자유주의, 민주주의 뭐 그런 개념입니다. 개인주의 그런 게 있어요. 경제적으로 봐도 약간 혼합이 되어 있어요. 현대는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지만 기반으로 해요. 그리고 사회주의의 계획 경제도 또 틀이 깨지고 있어요. 사회주의는 계획 경제를 하는데 틀이 깨지고 있어요. 대부분이 시장 경제화하고 있어요. 중국이 큰 예고요. 뭐 러시아도 그렇고 동구권 유럽도 그렇고. 북한을 제외하고는 이제 혼합 경제 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로 봐서는 이념 대립은 끝났습니다. 무슨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자본주의니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상 내에 들어있는 필요한 일들을 다 같이 복합적으로 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연금이 있고 의료보험이 있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짬뽕이 되어 있어요. 다원주의 세계입니다. 복합사회죠. 그러면서 무언가 그 국가만의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죠. 그 선에서 범위에서 그 국민들이 판단하는 투표에 의해서. 그래서 복합사회입니다. 지금 이념 대립이 끝났죠. 동서냉전도 끝났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제가 지금 간단하게 서양을 기준으로 한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들 이런 것들을 봤고요. 공동체에 대해서 보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양에서 보면 이제 서양을 봤으니까 동양의 공동체적 사상을 보면요. 공동체가 중요한 부분인데 중용과 조화예요. 중용.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반합의 어떤 사상이죠. 중용. 그다음에 조화입니다. 음양의 조화. 평화는 조화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조화로운 게 뭐냐? 이질과 이질이 높은 수준의 동질화를 시키는 걸 조화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치 사상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양 사상에 보면 이제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 의식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생로병사, 그다음에 생로병사 다음에 희로애락 이렇게 이제 사상이 나가죠. 의식주나 생로병사까지는 필요 주체고, 희로애락은 여기서 기준으로 보면 욕망의 주체라고 보죠. 자, 그렇게 이제 동양 사상, 서양의 어떤 이념 이런 것들을 공동체 관련된 일을 봤고요. 다음에는 이제 한민족의 공동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껏 서양, 동양 공동체에 관련된 한민족의 공동체에 대해서 우리 한민족은 어떤 공동체에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뿌리는 홍익인간 이화세계예요. 그렇게 봐야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라.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복되게 하라. 어떤 인본의식이 있고 박애정신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교에 연관된 게 인내천이라고 동학에 사람이 하늘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기준으로 보면 사람이 돈보다 땅보다 권력보다 높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홍익인간에서 근거하는 것입니다. 이게
한민족의 공동체 뿌리의 첫째고요. 둘째는 한민족의 공동체에는 의미의 뿌리는 이화세계라는 것에 있습니다. 홍익인간, 그다음에 이화세계. 이화세계. 만물을 사람처럼 사랑하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널리 이렇게 하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의미는 만물을 사람처럼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자연마저도 사람처럼 공동체 안에 함께 넣었어요. 한민족의 공동체. 그 예가 예를 들어서 눈사람을 만드는데요. 무생명체에도 저기 한민족은 생명을 넣었어요. 정을 주었어요. 정을 주었어요. 무생명체에도. 눈사람을 만드는데 가족 눈사람을 만들어요. 한 사람의 눈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가족 눈사람을 만들어요. 또는 뭐 부부 눈사람을 만들어요. 아이도 있고요. 그것이 이제 어떤 자연, 무생명체에게도 사람처럼 공동체 안에 함께 넣는 그런 정감이 있는 거죠. 그거 비슷한 게 이제 경천 A, 이렇게 하늘을 존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결국 한민족의 공동체에는 어떤 게 있냐면 만물에 대한 사랑이라는 철학적 뿌리가 있습니다. 만물에 대한 사랑. 공동체 안에 자연까지 넣어버려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뿐만 아니라 자연까지 넣어버려요. 그래서 한민족의 공동체의 뿌리는 근간이 사랑이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공동체, 한민족 공동체를 볼 때 한민족에 가진 독창적인 문화가 있는데요. 저는 그걸 이렇게 평합니다. 정이 있고요, 흥이 있고요, 한이 있고요, 혼이 있고, 얼이 있고, 기백이 있습니다. 정, 흥, 한, 혼, 얼, 기백 이런 게 있어요. 이게 독창적인 한국 민족의 어떤 문화거든요. 정.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게 이렇게 동감의 문화죠. 정.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 느끼는 거. 서양 사람이 이렇게 못해. 정. 예를 들어서 서양 사람은 understand, 이해했다. understand. 이거는 알았다는 뜻이야. knowledge, know의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understand. 내가 그거 수학적인 공식으로 이해했어. understand. 그런데 한국의 이미지는 달라요. 한국에서의 이해한다는 의미는 감성으로 받아들였다는 의미예요. 내 감성으로 받아들였다. 이해해. 예를 들어서 너를 이해해. 그 이게 너를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한다는 게 아니라 너라는 사람을 이해해. 너의 그 마음을 이해해. 이런 이해한다는 게 다르거든요. 정이 들어가 있어요. 감성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따뜻한 정을 나누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정. 또 측은지심이 있죠. 안타깝게 보면 그런 측은지심이 있죠. 이 정에 있어요. 그 다음에 흥이나 한으로 볼 때는 신바람 문화입니다. 이 한반도에 있는 한민족의 공동체의 뿌리가 신바람 문화라고. 흥이 있고 한이 있어요. 나의 잔칫날이 동네 잔칫날이에요. 그리고 내가 나의 그 흥한 일과 한을 갖다가 함께 춤을 추고 구슬을 하고 이러면서 어떤 문화에서 신바람으로 승화시켜요. 함께 울고 함께 웃고 마음으로 함께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월드컵 4강 이런 것이 있고요. 촛불혁명도 이거에서 연계됐다고 봅니다. 흥이 있고 한이 있고 신바람이 있어요. 정이 있는 나라, 흥이 있는 나라, 한이 있는 나라, 신바람이 있는 나라. 그 외에도 혼이 있고 얼이 있고 또 기백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한민족의 공동체성, 한민족의 공동체성으로 볼 때는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그런 것들이 어우러진 자율과 상생과 조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결집한 어떤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어떤 관계주의라고 할까요? 관계주의에 굉장히 예민해요. 아마 이거는 근간은 아마 모여서 나온 어떤 농경문화에서 나오는 품앗이 문화에서 시작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같이 살았으니까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유가 아니고 자율. 공동체가 자율에 의해서 움직여요. 우리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자율학습 했었죠. 자율학습. 스스로 알아서 학습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무엇을 공부하든 스스로 알아서 공동체와 함께 했죠.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한 게
자율학습 시간에 제가 혼자 놀면 혼자 공부 안 하고 딴짓하면 그 눈치 보였죠. 자율이라는 게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공동체와 함께하는 거예요. 스스로 선전선동 같은 게 없어도 스스로 판단해서 모두가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자율이라는. 그다음에 상생을 합니다. 공존하는 거죠. 공존. 둘 이상이 서로 북돋으면 다 같이 잘 살아가는 거. 이게 상생인데 전체와 개인을 공동 추구하는 어떤 동질성을 갖고 있어요. 상생. 함께하자. 그러면서 거꾸로 보면 이 상생이라는 부분 때문에 남에게 피해 주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네, 한민족들. 자존심이라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이 될 것이고요. 눈치문 안 하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크게 볼 게 화합이죠. 연대와 화합의 결정력. 화합합니다. 그 결집력이 이제 예를 들면 어떤 K 민주주의의 힘이라고 봐요. 자발적인 참여에 의한 자율적 결집과 연대. 문화 차이에 의해 공동체적인 개인주의, 공동체적인 개인주의. 국가의 큰 일에 무섭게 결집하고요. 위력을 발휘하는 어떤 연대가 결집력이 있어요. 월드컵 4강 아까 말씀드린 그런 촛불혁명도 그렇고 또 근무오기도 그렇고 운동, 노적폐운동도 그렇고요. 결집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한국인을 한민족을 모래알 같은 민족이라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말을 안 해요. 진흙의 민족이라고 합니다. 뭉쳐왔다. 그래서 공동체 연대와 화합에 의한 결집력을 가지면서도 또 나의 희생을 스스로 인정하고 감수하는 어떤 성숙한 시민 의식이 있어요. 공동체를 위해서. 그래서 이게 오늘의 공동체 주제에서 한민족의 공동체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야기가 직접 와닿는 아주 중요한 공부거리가 아니라서 조금 밋밋한데 잠깐 우리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질문 들어온 건 아직 없고요. 저도 말씀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깊게 계속 생각에 빠져들게 만드는 오늘 그런 내용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특별히 아니더라도 같이 말씀 나누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면 말씀 나눠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떠실까요? 이런 거 질문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화면을 보시면요, 이게 누구 화면이 어떤 화면일까요? 한민족 공동체 사상하고서 이렇게 사진을 올려놓고 남북을 써놓고 자율 상생 화합 이렇게 써놨는데 이 화면이 무엇인가요? 아, 그 뒤에 그 그래프가 뭔가요? 배경화면. 예. 배경화면이 뭔가요? 제가 질문 드릴까요? 남, 우리 젊은 북, 애들 알죠? 자율, 상생, 화합. 네. 질문 드렸어요. 답은 나중에 들어오면 하죠. 아, 누군가가 이 질문을 해주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답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 네. 그 PPT 만드시는 그 우리 박현준 위원님이 아주 네. 슈퍼한 스마트한 그 젊은 세대의 눈빛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안 들어오셨어요. 아, 들어오라고 말씀하세요. 네. 자,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공동체에 관련된 것들을 서양의 공동체, 동양의 공동체, 그리고 한민족의 공동체를 쭉 훑어봤고요. 그 안에 한민족의 독창적인 공동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 대표를 적으로 말씀드린 게 정이 있고 흥이 있고 한이 있고 혼이 있고 얼이 있고 기백이 있다. 그리고 자율과 상생과 화합을 할 줄 아는 그런 한민족이다. 라는 공동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또 하나 주제를 가져야 될 부분이 평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숙제라고 제가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공동체 사상의 생각들은 이렇게 흘러갔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우선 현실적으로 남북한의 현실을 한번 보겠습니다. 북한은 지나친 전체주의와 부족한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통일에 대한 의지는 굉장히 강하나 통일을 추진할 만한 역량은 부족하다. 네. 남한보다 역량은 부족해요. 겨우 사는 거죠.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봅니다. 그러면 남한의 현실은 어떤가? 남한은 지나친 자본주의와 지나친 개인주의화 되어가고 있다. 지나친 자본주의, 지나친 개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게 남북한의 현실이에요. 이것이 이제 융화되어서 어우러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려고 판을 펴보는 건데요. 자, 남한의 문제와 개선점을 우선 우리는 따져야 돼요. 현재 현실로서는 북한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남한 먼저 방향과 길을 먼저 가보자라는 차원에서 어떤 개선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라고 쭉 한번 평화통일을 우리의 숙제라고 하는 개념에서 우리 숙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서 따져봅니다. 자, 남한은요 경제 발전에 흑역사가 있어요. 경제 발전을 했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되었어요. 네, 그런데 흑역사가 있어요. 문제점들이 있어요. 70년간의 성장 경제, 성장 위주의 경제. 네, 그래서 명실공히 선진국이 되었습니다만 성장 경제, 네, 전 세계에서 경제 성장이 가장 빨랐습니다. 그 대신 서울공화국, 삼성공화국, 부동산공화국, 삼성공화국 하면 이제 재벌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불로소득의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공화국, 모피아, 외국 언론 이런 것들이 이제 경제 발전에 빠른 경제 발전에 의한 장점과 단점으로 나오죠. 그래서 우리들의 슬픈 자화상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20대의 사망 원인 중 51%, 20대에 사망하잖아요. 사망 원인의 51%가 자살이랍니다. 20대의 사망 원인 중 51%가 자살이랍니다. 우리 때는요, 사실 바빠서 자살할 여유도 없었어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자살을 해요? 바빠 죽겠네.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젊은이들에게 같은 요구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들 슬픈 자화상, 세계 최고의 자살률 20대뿐만 아니라, 그리고 최저도 있어요. 출산율 세계 최저입니다. 0.8 정도 된다고 하죠. 그렇게 우리가 미워하는 중국이나 일본도요 출산율 1.4 이상입니다. 우리 0.8이에요. 거의 반밖에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참 슬픈 자화상입니다. 언론 신뢰도 세계 최저입니다. 부패 지수 세계 상위권에 들어있습니다. 이게 슬픈 자화상입니다. 현재 우리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의 숙제로서 개선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자본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빈부격차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게 세습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출발점이 달라요. 이 출발점이 다르다는 게 좌절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계층 간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어요. 옛날에 사백고시도 받고 또 그랬는데 경제적으로도 어떤 사다리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세습에 의해 돈으로 포장된 학습이면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월등히 많은 그런 출발점이 다른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그래서 헬조선이다 뭐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선진국이 되었어요.
그러면 GDP가 높으면 행복한가? 그게 행복인가? 이 국민 모두가 행복한가? 더 행복한가? 우리가 70년대, 80년대보다 더 행복한가? GDP가 높아서. 그렇지 않게 보이거든요. 오히려 정글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20세기의 성장 방식으로는 21세기에 성장할 수 없다고 봅니다. 21세기의 어떤 초일 국가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그렇고요. 경제적으로 보면 개선해야 될 우리의 나만의 문제점입니다. 사회적으로 보면 또 개선할 게 많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보수와 진보의 조화, 융합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갈라진 보수와 진보가 조화롭고 융합을 해야 돼. 융합을 해야 돼. 우리가 우리의 한민족의 큰 장점인 조화와 연대와 융합이라는 차원에서 그 대전제에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6.25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근간이 돼서 반공이 되고 증오가 되고 악마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기득권이 유지하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조화와 융합 차원에서 6.25에 대한 용서와 화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개인화가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개인화돼 다 개인주의화돼 있죠. 근데 개인주의화가 개인이 된 것도 문제인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옛날에는 어른이라는 게 있었어요. 어른. 각 조직에 어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없어. 인정하지 않아요. 그때는 이제. 그리고 옛날에는 그 어른들이 여럿이 모여서 훈수 문화가 있어요. 훈수를 두는 문화가 있었어요. 지금 보면 비슷하게 보면 멘토 뭐 비슷한 건데 훈수를 뒀어요 옛날에는. 그게 한국인의 문제 해결 방식이었거든요. 꼭 좋고 나쁘고 떠나서 각 조직에 어른이 없어요. 지금 어른이 사라지고 훈수 문화가 사라졌어요. 멘토는 있는데 그거 갖고는 한계가 있죠. 사회적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고요. 외교적으로 볼 때도 뭐 늘 얘기하는 사대주의, 미국의 눈치를 보는 거,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을 드려볼게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백신이 뭐 스코트력분이 뭐 중국에 뭐 있어요. 백신이 코로나 백신이. 그런데요, 그게 한국이 남한이 살려면 얼마든지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안 사요. 뭐 효율이 떨어진다고 어쨌다 하면서 안 사는데 내부적으로 따져보면 미국의 백신 패권에 미국의 중국과의 백신 패권의 전쟁에 합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아니 중국 백신이나 러시아 백신 사다가 선택이 중요해요. 자유권. 선택해서 맞고 싶으면 맞아라. 그게 기회의 공평 아닌가요? 중국 백신 싫어. 맞지 마세요. 지금 맞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럼 선택해서 맞으라고 하면 되는 거를. 왜 그걸 사지 않고 지금 백신 없어서 난리를 피우는지. 이것이 과연 남한의 실리에 기회의 공평성을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예를 들어 이게 외교의 문제입니다. 왜 미국의 4대적인 사상으로 백신마저도 자유로운 선택권을 국민에게 주지 않느냐는 거죠. 중국 백신, 러시아 백신 좋든 나쁘든 맞고 싶은 사람은 맞으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유권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강하고 강대국이 되어서 외세로부터의 진정한 독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치적으로 외교적인 부분이었고요. 정치적으로 보면 남한의 어떤 문제와 개선적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보면 제일 큰 게 아까 말씀드린 국가보안법이에요. 더 이상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교육적으로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가 팽배해서 그 교육에 의해서 남한도 극단적인 개인주의화되고 정굴화되는 그런 교육의 흐름이 있다. 이것도 크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통일을 우리의 숙제로 볼 때 선진국은 되었지만 아직 강대국이 된 것은 아니다.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대국이 되어야 한다. 자주 외교, 균형 외교, 또 자주 국방. 세계 4대 강국이 중심에 있는 한반도이기 때문에 강군이어야 되거든요. 자주 국방. 그래야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 또 하나는 복지국가가 되어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를 건설하고 성장보다는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삶의 질을 개선해 하는 그런 것에 목표를 우선으로 하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복지국가.
강대국, 이게 선진국이 된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세계를 리드하는 정치, 사회, 문화, 예술, 경제 부분에서 모두 그런 뒷받침을 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남한이 강대국이 되고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그것으로 청년 미래 세대의 꿈과 희망을 주어야 되고, 그렇게 한민족의 거기에 더해서 한민족의 공동체성이라는 철학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통일을 리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순서, 행복사회, 하나 되는 공동체, 하나와 공동체,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 그것이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되게끔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대전제의 주제를 이제 보게 됐는데요. 자, 되돌아보면 서양의 공동체, 동양의 공동체, 한반도의 공동체, 한반도인의 독창성, 그리고 우리가 남한이 해야 할 숙제라는 개념을 쭉 말씀을 드린 근본 목적은 결국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강대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어야만, 우리가 남한이 강대국이 되고 복지국가가 되어야만 그것이 통일이 가까이 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기 위한 이념이 필요하죠. 그 이념을 이렇게 이제 한반도의 사회적 이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구축을 하는 건데요. 자, 한번 보죠. 저기 화면에 보시면 북한은요, 현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렇게 표를 갖고 있어요. 이게 의미 있는 표입니다. 이게 하나가 국민이죠, 개인이죠. 개인은 전체가 뭡니까? 국가입니다. 국민은 국가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을 위하여, 이렇게 이제 표를 갖고 있어요. 이념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남한의 경우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화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고 있어요. 스스로 자율적으로 공동체를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면서, 그리고 또한 개인주의적인 노력과 욕망을 추구하죠. 그런데 이것을 그 다음 단계로 만들어 보면 어떤 길을 갈 수 있냐면, 개인과 남한의 경우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 그러니까 동급으로 보는 거죠. 개인과 공동체가. 개인도 필요하고 공동체도 필요하니까 그것이 합쳐서 사회를 유지하는 것이니까, 유지하고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라고 가야 되고, 북한도 하나와 전체를 위하여라고 가야 된답니다. 하나와 전체를 위하여 같이 동급으로 봐야 된다. 전체를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간다면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복지국가로 가야 되고, 행복사회로 가야 되고, 강대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라는 개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상생하는 어떤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해서 복지국가와 행복한 사회를 만들고, 그래서 그것이 평화 통일의 어떤 길로 유도할 수 있는, 우리 남한이 먼저 앞에 가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화 통일의 길이다, 방향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이제 모델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남한과 북한이 함께 평화 교류와 평화 통일의 길의 방향을 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와 전체를 위하여, 개인과 공동체를 위하여를 합친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오늘의 제목입니다.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복지국가로 나아가고 행복사회로 나아가고 강대국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이제 오늘의 주제로 선정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한민족 공동체 의식인 어떤 자율, 상생, 아까 말씀드렸던 조화, 연대라는 정체성으로 이 모두를 이 자율, 상생, 조화, 연대라는 것을 모두를 이렇게 녹여서 재창조해서 그 재창조된 것으로 상생하며 공존하고 필요한 것과 욕망이라는 것이 공존하는 평등한 공공자산과 욕망적인 개인자산이 융합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든다면 한민족인 통일을 구조로 갈 것이고요. 인류가 지향하는 세계 평화와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데 한민족이 리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모두 마음을 합쳐서 정의로운 국가, 정의로운 사회, 복지국가, 강대국을 만들자. 우리의 평화 통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만들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김동건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김정희님께서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셨어요. 직접 네. 혹시 연결이 되시면 직접 말씀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연결되시나요? 김정희님 연결되시나요? 예, 안녕하세요. 오디오 풀어주시겠어요? 네. 마이크를 풀어주셨네요.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네. 이렇게 좋은 강연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김병건 강사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좀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남과 북이 합해서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의 강의가 항상 저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현실 문제를 우리는 왜곡하지 말고 남이 하는 얘기로 이해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뭐 강의 속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남한의 문제는 물론 아까 방금 말씀하신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언론을 불신하고 부가 세습되는 나라라는 여러 가지 단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남한에서는 안보와 외교면에서는 자주주기 나라가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말씀에서도 말씀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이제는 다른 나라에서 인정하는 선진국이 됐지만 아직도 안보와 외교면에서는 용기 있는 강한 나라가 안 되는데 그러면 언제 될까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지금 쌓아두고 있고 수입하고 있고 F-35 그거 제일 비싼 폭격기가 제대로 운용도 할 수 없는 그런 폭격기를 더 사들이고 있고 국방비는 정말 러시아보다 더 증가하고 있는 비용이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그러면은 남한이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까 정말 제가 마음에 다가왔는 말씀은 철학적인 정체성이 있는 나라가 돼야 된다. 그러는데 철학적인 정체성이 있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민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용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외국에 살다 보니까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과연 대한민국이 용기 있는 나라로 언젠가는 우뚝 설 수 있을까요? 저는 그거를 묻고 싶네요. 예, 우리 프랑스에서 김정희 위원님이신가 아주 좋은 말씀, 저도 100% 동감합니다. 말씀하시는데 100% 동감하고 저도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는 용기가 필요할 때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용기로 있게 교류할 수 있어요. 남북 교류를 추진해야 되고
용기 있게 외국과 자주를 위한 싸움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자주적으로 노력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가져온 것도 있고 이렇게 머리 싸움 해가지고 이렇게 외교적으로 이렇게 그 성과를 얻는 거 보면 전보다는 좀 나은 것 같은데 원하는 용기의 100분의 한 10%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금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 용기는 국민이 만들어주겠죠. 국민이 만드는 것이 결국은 요즘 얘기하는 제2의 촛불 혁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이 기득권이라는 게 엄청나게 무섭잖아요. 기득권이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치권이 용기를 내는 것도 또 그렇게 쉬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떤 분들은 제2의 촛불이 필요하다, 촛불혁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분위기와 국민적 여건 조성이 있어야 용기가 정부나 국가가 용기를 낼 수 있는 건데 그런 주제들이 잘 안 나오잖아요. 대체로 보면 뭐 다른 주제들 경제 부분 또 먹고 살기 힘들다 이런 부분에서도 얘기를 더 많이 하고 또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많이 할 것인가 전부 할 것인가 일부 할 것인가 이런 주제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지 국가의 강함을 용기로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는 이게 제일 큰 통일교육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북교류만큼 큰 기회가 있는 땅이 없거든요. 참 그걸 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까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 안타까움조차도 국민이 만들어주는 어떤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또 용기 있게 누군가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뭐 아까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긴 해요. 무기가 많다고 강대국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무기가 없으면 바로 망가질 수 있는 한반도가 그런 지정학적 위치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힘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사력은 강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어하고 예방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건 그렇게 보고 그리고 당연히 아주 100% 동의하는 게 용기가 필요하다. 우린 지금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추가로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은 없어요. 좀 전에 강사님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그 용기는 국민이 만들어준다는 말씀이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시간이 얼추되어서 저희가 낱말 퀴즈 먼저 진행하고요. 그리고 네. 강사님 또 이번에 마지막 강의시잖아요. 19기 때. 그래서 또 소감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예. 그러면 낱말 퀴즈 먼저 진행을 할 테니 채팅창에 정답 빨리빨리 달아주시면 좋겠어요. 북한 용어로 옥수수 쌀은 남한에서 뭐라고 부르는 단어일까요? 독일 박진희님 뻥튀기. 아닌 것 같아요. 뻥튀기. 브리즈번 달수님 과자? 과자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제가 리허설 때 느낌 바로는 조금 슬픈 뜻이 있는 것 같던데. 옥수수 쌀. 예. 더 이상 답을 안 써주시네요? 그러면 답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옥수수 알고? 강냉이.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옥수수 알고 그러니까 옥수수 알이죠. 예, 그걸 옥수수 쌀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남한은 주식이 쌀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유럽이나 뭐 저기 중국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밀가루도 있고 감자도 있고 그렇죠. 주식이. 그래서 네. 북한에서 주식이라고 하면 꼭 쌀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옥수수도 주식입니다. 문화적인 네. 차이인데 식문화의 차이인데
그래서 이 옥수수 쌀이라는 게 쌀이라는 옥수수도 쌀이다. 그런 의미로 낱말 퀴즈에 올려봤습니다. 네, 볼리비아의 이혜정님께서 배고픔의 빵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 같죠? 네, 그러면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사자고추. 사자고추는 무슨 단어일까요? 어머, 바로 뭐 바로 뭔가 브리스번. 나온 것 같은데요? 피망? 피망 바로 브리스번의 나왔습니다. 달순이? 네, 왜지요? 파프리카. 독일 박지리님 파프리카. 피망이 파프리카 같은 건가요? 네, 네, 같은 것 같은데. 네. 네. 오늘 답, 네,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자고추는 왜 피망인가요?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아닌데 추정을 해보면요, 이 피망이나 파프리카를 정면에서 보면 이 사자 얼굴 모양처럼 이렇게 육각형으로 아,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자고추라고 하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다른 데도 이렇게 자료에 올라 있는 거 맞죠? 음, 네,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아랫동네. 아랫동네. 북한 용어로 아랫동네는 어디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오, 예. 또 바로 맞춰주셨어요. 이성중 수녀님께서 남한, 독일 박진희님이 남한. 예, 오늘 독일 박진희님 계속 밀리시네요. 볼리비아 이혜정님 남한, 브리즈번 달수님 나도 알았는데. 우리 박진희 위원님이 타자속도가 늦으셔서 그런 것 같은데 원래는 굉장히 빠르. 네, 정답은 남쪽의 조선, 남한을 뜻합니다. 왜 이렇게 예, 부를까요? 아랫동네. 뭐 좋게 보면 좋은 쪽으로 표현하면 그런 것 같아요. 가까운 친척이다. 남한, 남쪽의 조선, 북조선 하니까 남조선. 이렇게. 가까운 친척이라는 개념이 있는 것 같고요. 또 좀 조금 부정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래쪽은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지는 잘 그러니까 모르겠지만 강사님의 좋은 쪽으로 봐서, 추측이실까요? 예, 좋은 쪽으로 봐서는 가까운 아랫동네, 예, 네, 아랫동네한테 가까운 드리죠. 아랫동네. 예, 독일 그런 의미. 박진희님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답 맞추는 게 좀 늦고 그래서 계시고요. 그리고 윗동네도 중요하죠. 있나요라고 물으셨어요. 그것도 경쟁력입니다. 윗동네도 있나요? 우리가 윗동네 그 드라마에선가 또는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윗동네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남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같지는 않고 탈북인이나 또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 건 있죠. 제주도에서 그 육지동네, 네. 네, 그런 건 있죠. 네? 아, 육지동네. 네. 네. 볼리비아 이혜정님께서 정겨운 표현으로 들립니다. 아랫동네. 베이징 옆 동네는 임준태님께서 중국인가요? 옆 동네는 중국인가요? 센스이신데. 센스 있으신데 그렇게 말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음 문제 보여주세요. 절약함. 브리스번님 통장. 박진희님, 독일 저금통. 박진희님 저금통. 이게 힌트를 스마트하시네. 드리자면 함이요. 상자예요. 상자. 볼리비아의 이혜정님 허리 조림. 함이 상자예요. 절약 상자. 뭘까요? 베이징 김영태님 저금통, 독일 박진희님 도시락, 임준태님 저금통, 이선준 수녀님 돈통, 달수님 분리수거, 이혜정님 저금통. 분리수거 이거 가까운 것 같죠? 네, 가까운데 정답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정답. 자, 분리수거는 제일 저기 먼저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쓰시는 분이 정답. 절미 항아리? 박병님. 힌트 더 주세요. 쓰레기통. 합치셔야죠. 뭔가 이렇게 합치셔야죠. 앞에 나온 거랑 쓰레기통이랑. 곧 나올 것 같네요. 예. 누가 만들어주세요. 분리수거통.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분리통. 독일 박진희님, 김영태님, 이혜정님. 예, 거의 동시에 맞추셨어요.
정답 보여주세요. 함은 좀 다른데. 예. 아, 재활용품함. 유사하시네요. 분리수거함. 네. 그래서 북한에서도 분리수거를 하고 있나요? 예, 그 저기 우리 전 의원님이 사진 하나 준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보시죠. 아, 네네. 절약함. 분리수거함이라기보다. 황인원님 모두가 전문가시네요.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쌀도 부족, 물도 부족, 절약 정신을 체질화한 애국 정신 뭐뭐뭐 되자. 이렇게 밑에 잘려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절약함이라고 상자를 준비해서 재활용품을 모아가지고 다시 쓰실 수 있게 그런 캠페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북한이 저기 길이나 어디 깨끗하대요. 그 깨끗한 이유가 저기 재활용의 귀재들이랍니다. 북한이. 네. 재활용률이 굉장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네. 베이징 황인원님 재활용품 수거함. 근로자가 되자라고 써 있다 보니 독일 박진희 님이 근로자들만 해당됐나 봐요라고 네, 이렇게 말을 써주셨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볼까요? 려과 담배. 담배는 담배인데 려과를 하는 담배입니다. 이거 맞추기 쉬우실 것 같아요. 정답 써주시겠어요? 독일 박진희님 물담배, 필터 담배, 나왔네. 필터 담배. 갈수 예. 브리즈번 어르신들이 나왔습니다. 피는 담배, 베이징 환인원님 필터 담배. 예, 정답 나왔어요. 볼리비아 이혜정님 필터 담배. 바로 맞추시네요. 이금희님, 베이징 이금희님 전자담배. 전자담배랑 필터 담배랑 다른가요? 전혀 다른죠. 전자담배는 그 향을 그 전기로 태우는 것이고요. 아, 예. 필터는 담배인데 우리 이거 필터 담배라고 얘기는 안 하죠. 그냥 담배라고 하는데 예전에 30년 전, 50년 전에는 그 연초. 연초, 예, 그냥 필터 없는 담배를 피웠죠. 어르신들이. 지금은 이제 필터가 다 있는데 이제 북한에서는 필터라는 걸 여과지니까 여과지 맞죠? 우리 여과지라고 하잖아요. 여과 담배라고 하는. 그 담배 뒤에 하얗게 있는 거 그 부분 예, 필터 하얀 예, 손가락 한 마디 반마디 있는 거. 예. 필터죠 그게. 네. 필터 담배.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일반 담배를 북한에서는 여과 담배라고 한답니다. 예. 그러면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만 담배는 권련. 베이징 환인원님이 한 글자 더 가르쳐 주셨어요. 말아서 피는 담배는 권련. 권련. 예. 맞습니다. 단어 한자가 맞아요. 예. 권련이 맞아요. 연초는 그냥 그 담배 잎을 연초라고 하죠. 네. 자, 북한 영어로 타악기는 남한에서 뭐라고 부르는 단어일까요? 악기일까요? 악기의 종류입니다. 북, 박진희님 북, 장구, 장구. 이선중 수녀님 키보드, 여기 나왔습니다. 드럼. 이정님 드럼, 이근희님 기타. 아시네요. 오늘 어떻게 아시죠? 이정희님이 잘 맞추셨어요. 프랑스의 예. 예. 야, 대단하시네요. 정답 이 보여주세요. 드럼을 어떻게 아시죠? 그럼 맞추셨습니다. 한번 연결해서 어떻게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금방 여기 연결해서 어떤 분이잖아요. 이정희님 드럼 어떻게 하셨는지 저희 강사님이 궁금하시대요.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타악기니까 때리는 거라서 쉽게 그냥 드럼이라는 게 그냥 생각이 됐네요. 제가 북을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러나? 네, 그러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드럼 타악기. 북한에서 드럼을 우리가 타악기라고 부르는가 보죠. 예. 우리가 볼 때는 타악기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음악 공부할 때 타악기라고 하면 치는 거잖아요. 뭐 탬버린도 타악기고 악기의 종류 중에 때리는 악기 이게 타악기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드럼을 타악기라고 한답니다.
예. 뭐 북이나 징이나 이런 것은 민속악기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어 잘 배웠습니다. 다음 단어 보여주세요. 아, 이거 어려웠던 건데. 가박, 가박. 북한 단어로 가박, 가박은 저희 남한에서 쓰는 용어로 무엇일까요? 가박, 가박. 힌트 주세요. 힌트 오늘 제일 어려운 단어인데요, 이게 오늘 가박가박. 힌트는 어떻게 드릴 수 있냐면 한국어 사전에도 있답니다. 가박가박 같은 의미. 그게 힌트입니다. 여러분 한국어 사전 빨리 찾아보세요. 네이버나 아이, 가박가박 그거 때려보세요. 바로 나와요. 그러면은 그 퀴즈의 그 의미가 자, 독일 박진희님 쉽지 않은 저곡저곡 아니죠? 단어는 잘 쓰지 뭔가 않는 거예요. 형용하는 거예요. 모양을 이렇게 묘사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죠? 바삭? 다스 우리 집은 다 바삭 아니시고요. 박진희님 얌전한 아니시고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힌트 드려야죠. 힌트. 베이징 항인원님 나오셨는 것 같은데? 예,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막 제 눈을 보세요 막 이러려고 그랬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예. 눈을 깜빡거림, 깜빡깜빡. 그래서 이거는 사용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 이금이님 어려워요. 근데 황인원님 맞추셨어요. 황인원님 연결해 볼까요? 황인원님 오디오 연결되시면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선중 수녀님 깜빡깜빡. 황인원 위원님 연결되세요 오디오? 목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데 황인원 위원님 다시 한번 연결 제가 해드릴게요. 예, 오디오 한번 풀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디오 연결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네요. 채팅창에 써주셔도 됩니다. 어떻게 맞추셨어요? 이 어려운 걸. 네. 독일 박진희님, 작은 눈을 가볍게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눈이 크면 다른 표현인가? 또 이렇게 농담을 해주셨네요. 사전 찾아보셨어요. 네, 박진희님 그새 사전을 찾아보셨어요. 역시 빠르세요. 네. 그러면 작은 눈을 가볍게 감았다 떴다 깜빡깜빡. 눈을 가박가박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나 보죠? 북한에서는. 네. 눈을 가박가박거렸다. 그런데 이렇게 자료 주신 거 보면 꼬시는 것 이런 단어도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죠? 눈을 깜빡거렸다는 것은 눈치를 주는 의미도 있지 않나요? 윙크. 그 윙크는 한쪽 눈만 깜빡거리는 감는 거고 눈을 깜빡깜빡하는 것도 약간 눈치를 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써봤습니다. 강사님이 직접 쓰신 거예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대회비인데 발표하셨네. 자, 가만히 있으라 할 때 윙크, 가박가박. 다 같이 가박가박 한번 해보시죠. 끝나면서. 자, 그러면 마지막 단어 보여주세요. 동무, 동지. 많이 들어보신 단어예요. 이거는 두 개의 뜻이 다르니까 다른 뜻 두 개를 써주셔야 돼요. 네. 동무는 무엇이고 동지는 무엇인가요? 참고로 북한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남한의 의미가 아니고. 예. 친구. 달수님 친구, 박진희님 친구, 동료, 이혜정님 동반자, 반려자. 북한에서 쓰는 의미를 알아맞혀 주셔야 해요. 저희 남한에서 쓰는 의미 말고. 이선중 수녀님. 딱 나왔네요. 동지 조직에서의 상사. 예. 박진희님 동네 사람 아니고요. 답 맞으시죠? 수녀님 맞습니다. 맞추셨죠? 와, 박수. 동무는 아랫사람, 동지는 윗사람.
쓰신다고 합니다. 와, 같은 급도 동무라고 하겠죠? 네? 같은 급도 동무라고 하겠죠. 네, 같은 급도 맞죠. 예. 이 동무와 동지가 남한에서 쓰는 단어로는 동무가 저희는 친구로 쓰는 거고, 그죠? 예, 예, 동지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예. 쓰죠. 이념과 사상을 같이 하는 사람. 네. 예, 그리고 북한에서 여기까지. 동무가 아랫사람, 동지는 윗사람. 네. 예. 저도 이거 오늘 리허설 준비하면서 새로 배워서, 북한에서는 이렇게 쓰는구나 하고 새로이 배운 단어 중 또 하나입니다. 강승한 베이징님 박수 쳐주셨고요. 박진희님 신기반기. 베이징 황인 언니, 그래서 북한 식당에 가서 김 뭐뭐뭐뭐 동무라 하면 크게 노합니다. 예, 팁 주셨습니다. 동무라고 하면 같은 급이나 아랫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동무라고 부르지 마세요. 나중에 가시게 되면. 네, 잘 배웠습니다. 네, 여기까지 낱말 퀴즈까지 마쳤고요. 그러면은 오늘 29강까지 수고해 주신 김병건 강사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여기까지 마치시면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장정이셨어요.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까지 총 29강 이끌어 주셨습니다. 예, 소감이요. 뭐 네. 이제 일단 19기에서는 평화통일 아카데미 19기에서는 오늘이 마침표를 찍는 날, 제가 마지막 제 강의를 한 날이에요. 근데 그냥 뭐 소감 말을 한다면 일단 좀 내용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제가 이 학구판은 아닌데 그래도 한번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서 평화통일 아카데미가 첫 번째 한 5월부터 시작한 게 북한 경제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장마당, 북한의 1%, 한국의 힘 한류, 한반도의 힘 이런 걸로 했고요. 두 번째 카테고리 4번 정도 강의를 했고요. 북한의 제도에 대해서 또 4번 강의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의 경제, 두 번째는 북한의 제도, 북한의 선택, 북한의 젊은이들, 탈북인, 미중 패권 전쟁과 한반도 이런 식으로 했었고요. 세 번째 카테고리 크게 4개 보면 평양과 북한 사회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평양과 지방 사람들, 돈이 되는 북한, 남북 연대와 미국, 변화하는 북한 이런 것들 했고요. 그다음 이제 4번째 카테고리에서는 북한 역사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대체로 북한의 인권과 종교, 항일 무장운동과 북한의 역사, 북한 현대사와 주변 당사국 이런 것들을 했었습니다. 북한 역사에 대해서 했었고요. 그다음에 5번째 카테고리 마지막에 통일의 준비라는 차원에서 우리 안의 통일, 남북 합의 역사와 신뢰, 독일 통일 과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오늘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 이렇게 이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제가 그래도 한 20강 강의할 때 이렇게 이제 그림을 짜가지고 사실 만들었던 건데 오늘 강의가 제가 하나와 공동체를 위하여가 최종 목적이었는데 오늘 이상하게 그 강의에 기운이 안 났었던 이상한 느낌을 가졌습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늘 고민스럽고 안타까웠던 부분이 어떤 거였냐면 이게 사실 한 주제가 전문가 공부를 하는 분들에게는 한 학기에도 마치지 못하는 아주 이 주제들이었는데 이거를 1시간 반 만에 녹아내야 하는 게 제일 저는 어려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면 그냥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단초를 제공한다. 이런 차원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항상 강의를 끝날 때마다 느낌이 한 10% 정도 늘 부족하다 느낌을 항상 가지면서 끝을 냈습니다. 저는 이과생입니다. 이과생인 제가 이제 인문학은 공부해 본 적도 없고요. 과거에 학생 때 그런데도 저희 강의를 늘 따뜻하게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통일 아카데미 강의를 20번 했다는 게 내 인생에서는요 가장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순간이지 않았나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라는 표현보다는 대화라는 표현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요.
가치관과 가치관에 대해서 서로 교환하고 또 의견 교환들을 하는 거니까요. 그래도 나름대로 이과생의 특징을 살려서 제가 팩트를 가지고 대화하려고 강의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저한테 도움을 주셨던 박한식 사랑방이랄지 주권방송이랄지 왈가왈부이랄지 이런 많은 분들의 많은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세계 평화와 관련된 그러니까 국제사회와 한반도 뭐 이런 주제로 한번 좀 더 범위를 넓혀서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대화를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채팅창에 또 메시지 같이 남겨주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영광이에요. 샌프란시스코 박은주님, 칭다오 송승우님, 네, 그리고 박재영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선중 수녀님께서 죄송하지만 이과생이신데 현직은 어떤 일에 임하고 계시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현직이요? 네. 공부와는 전혀 관계없는데요. 저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식품 수출입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칭다오 송승은님, 언젠가 세계 평화에 대한 강의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삼촌 제가 이름이 끝까지 안 보여서 예, 두드림 삼촌님 잘 배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재승님,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이승재. 이승재님,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남겨주신 거 저장했다가 나중에 다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병건 강사님 29강 함께 마치시면서 기념 촬영하겠습니다. 중국식으로 이렇게 새끼손가락 빼고 나머지 4개를 모으는 게 구래요. 그죠? 그리고 네. 이렇게 2자, 29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앞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옆이에요? 앞이에요? 아니, 앞으로 보여요. 예. 이렇게 모은 게 앞으로 나와야 돼요. 29래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카메라 켜주시고요. 김병건 강사님 감사합니다. 응원 드리면서 29강 사진 찍겠습니다. 네. 네,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한 번 더 찍을게요. 네, 화면 봐주세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남으셔서 사랑방에서 좀 더 이야기 나눠주시고요.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30강 안내드립니다. 8월 8일 일요일 오후 8시 같은 시간 외부 특강 준비되어 있고요. 최운산 장군 기념사업회 상임 이사이며 언론개혁 시민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성주 강사님을 모시고 북한도 무장 독립전쟁의 재발견, 최운산과 봉오동을 주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도 30강에 계속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한반도를 만들어가는 과정에 온라인 공간을 통해 함께 동참하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김병건 강사님께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30강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